전상국의 동행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제목이 날아갔네요. 그쵸?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제대로 읽은 친구들은 약간 조금 슬프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하는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길에서 만난 두 사내가 동행을 한다라는 점에서 여로영 소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 산포 가는 길 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산포 가는 길도 보면은 겨울에 눈 내리는 과정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세 명이 이제 동행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 길에서 만난 두 사내가 동행을 하면서 펼쳐지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회고적이고 회상적인 성격이 들어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작품에서 조금 우리 친구들이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작품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좀 특이해요. 왜냐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걸 좀 알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쌤이 미리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은요. 눈 오는 겨울에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서 제재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제재는 눈길의 동행이자 두 사내의 과거 회상 이렇게 잡으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큰 키의 사내와 다부져 보이는 작은 키의 억구가 눈길을 걷고 있다. 그쵸?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중심 인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작네요. 두 사람 모두 와야리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이 바로 뭐다? 이런 게 여로영 소설의 특징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눈 덮인 산을 걸으면서 자, 여러분 눈 덮인 산 이꼴 이건 뭡니까?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고 라는 점에서 우리가 공간적 배경은 정말 길인 거 알 수 있겠죠.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바로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과거 회상에 해당하는 거죠. 갈 길이 멀지만 목적지가 같은지라 두 사람은 어렸을 적 이야기, 어젯밤 일어났던 살인사건 이야기 등을 함께 나눈다. 큰 키의 사내는 중학생 때 토끼를 잡았던 이야기를 하고 억구는 6.25 전쟁 때 득수를 죽이고 득수의 동생 득칠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하며 고갯길을 오른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큰 키의 사내에게 토끼를 잡은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예요. 옛날 이제 생물, 옛날에 생물이었어요. 생명과학이. 생물 시간에 토끼를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토끼를 해부해서 그 안에 내장들 보고 남은 고기는 이제 막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 해부 사건에 약간 조금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어미 토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것에 충격을 받은 큰 키의 사내가 그 새끼 토끼를 구하려고 새끼 토끼는 아직도 생물 선생님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새끼 토끼를 구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포기한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미 토끼가 죽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아직은 남아있는 새끼 토끼를 생명과학쌤 집에 가서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그 집을 몰래 들어가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얘는 결국 못 들어갔고 새끼 토끼가 죽는 걸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억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기한테 조금 놀리던 득수를 죽이고 근데 득수의 동생 득칠은 또 우리 아빠를 죽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는 6.25 전쟁이라는 배경이 또 작용을 해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이념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구와 아버지가 이제 빨갱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빨갱이에 가담했다라는 이제 생각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결국엔 아빠가 이제 득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 얘는 혼자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아빠는 혼자 마을에서 죽게 되고 자신은 도망쳤던 그런 죄책감을 가진 이야기를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이미 한아름이 넘게 커진 눈덩이는 이제 바닥에서 뿌득뿌득 소리만 날 뿐 더 움직이지 않았다. 눈덩이가 9살짜리 힘에 부치게 컸던 것이다. 그러나 예쁜 종종머리 계집엔 자 여러분 새로운 인물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억구의 과거 회상이에요. 현재 시점은 아니고요. 억구가
왜 그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에 대한 회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애가 자꾸 더 굴리라는 것이다. 항아리만하게, 낯가리만하게, 산처럼 높게, 아주 크게, 하늘 땅만큼 크게 만들라는 것이다. 억구는 그만 울상이 됐다. 이제 손이 시린 걸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때 종종머리 여자애가 저쪽을 손가락질했다. 득수란 놈이, 여러분 득수가 억구가 죽인 사람이잖아요. 이쪽으로 눈덩이를 굴려오고 있지 않은가. 득수의 눈덩이가 점점 커지더니 잠시 후에 억구 것은 될 것도 못 되었다. 종종머리 여자엔 문제없이 득수 편이 됐다. 강아지까지 득수 쪽에 붙었다. 억구는 그만 눈물이 징 쏟았다. 자 여러분, 억구는요 뭔가 약간 득수한테 졌다는 마음,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이 여자애를 위해서 자기도 막 크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뭔가 답답함, 이런 눈물이겠죠. 드디어 억구 앞까지 눈덩이를 굴려온 득수가 씩 웃으며 파란 바탕에 노란 무늬 수놓은 장갑을 낀 손으로 억구 눈덩이를 손가락질하며 애기에 쪼끄매했다. 덩달아 종종머리 예쁜 여자애도 득수야, 제 거하고 막 싸워봐. 누구께 이기나 했다. 그러자 득수가 더 득이양양해서 자기 눈덩이를 억구 것 쪽으로 밀어왔다. 억구는 자기가 만든 눈덩이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걸 보았다. 그리고 여자애가 좋아라 손뼉치는 소리도 들었다. 저는 보니까요, 지금 얘네들은 다 뭘 묘사하고 있냐면요, 장갑을 끼고 있는 걸 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여기 보면요, 득수는 파란 바탕에 노란 무늬 수놓은 장갑을 낀 손이라고 하고요. 예쁜 계집애도 빨간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대요. 그럼 지금 억구는 못 끼고 있었나 봐. 그치? 이런 걸 계속 묘사해주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득수놈의 장갑을 입에 물고 있더란 말이오. 헌데 입안엔 분명 장갑뿐인 게 아니었죠. 난 그걸 뱉는 것까지 잊어버린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지 뭡니까? 이때 눈 위에 벌렁 낮아빠졌던 득수가 제 손등을 내려다보며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기겁을 한 득수가 시뻘건 눈으로, 놈이 커서 죽을 때도 역시 그런 눈으로 날 노려봅대다. 뿌르르 일어서더니 아직 억구가 물고 있는 장갑을 낚아챘다. 그제야 억구는 입안 가득히 괜 것을 눈 위에 뱉었다. 여러분 징그럽죠? 이게 뭐야? 장갑뿐만 아니라 이 득수의 손등에 살이 뜯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퇴 하고 뱉었는데 살점이 떨어진 거야. 눈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억구는 입안에 괴어있던 피를 거푸 뱉어놨다. 손등에 살이 떨어져 나간 득수가 펄펄 뛰면서 울어대는 걸 힐끔거리며 억구는 자꾸 침만 뱉었다. 허나 이빨 사이에 낀 그놈의 장갑 시로에겐 영 빠지질 않습니다. 그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친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지금 이 억구가 과거 회상을 하고 있죠. 그 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대화 방식으로 또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억구의 과거 회상을 대화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뭔가 서술과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듯한 서술과, 그리고 이제 그 대화의 방식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허나 이빨 사이에 낀 그놈의 장갑 시로레기, 그 털은 안 빠지더래요. 억구는 걷기를 잠깐 멈추고 몇 번 퇴침을 뱉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현재의 시점인 거죠. 지금 현재에도 뭔가 약간 입에 그게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느끼는 거죠.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지 더듬더듬. 마침 그땐 우리 아버진 집에 없었죠. 난 계모한테 붙들려 꼬박 이틀을, 꼭 이틀하고도 한나절을 이런 광은 옛날 시대 창고예요. 창고 속에 갇혀 지냈수다. 컴컴한 광 속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자꾸 침만 뱉었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 득수놈의 장갑 시로에게는 어떻게 빼낼 수가 없습니다. 속에선 불이 펄펄이고 그 망할 광 속은 왜 그리 캄캄하고 추운지 내 그때 벌써 감옥소란 대가 이렇겠거니 생각했죠. 알 줄 아니요? 억구는 말을 맺으며 다시 눈 쌓인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양복은 온통 눈투성이었다. 바짓가랑에선 여전히 대걱대걱 언소리가 났다. 보득 솔밭을 지나 꽤 끔찍한 송림 사이로 길 흔적이 보였다. 소나무 위에 얹었던 눈이 쏴르르 떨어져 내렸다. 억구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난 기어코 득수를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거왜 6.25 난리 때 맙니다. 여러분, 자, 6.25 난리라는 거 보니까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드러나고 있죠. 자,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인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했던 그때네요. 파리 새끼 죽이듯 사람 막 죽일 때 말이죠. 여러분, 파리 죽이는 것처럼 사람을 막 죽였던 시대래요. 이런 게 바로 전쟁의 참혹함, 전쟁의 비정함을 알 수 있죠.
죽일 때 보니까 그놈은 왼손에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차마 그걸 벗겨버릴 순 없었는데 우라통은 더 치밀더군요. 여하튼 난 득수를 죽이고야 말았다 이겁니다. 허나 그뿐인 줄 아슈? 육친을 즉 제 애비까지 잡아먹은 게 바로 나요. 이 최혁구가 그런 인간이란 그 말이요. 라고 해서 본인은 사람을 죽였고 자기 아빠도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 애비를 잡아먹었다는 게 여러분 진짜 먹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쵸? 자, 이 부분은 자기 때문에 억구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용당했더란 것이다. 어릴 적부터 동네에 천덕이로 따돌림 당하던 자기를 빨갱이들이 용하게 이용했더란 것이다.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이니 하는 감투를 떡 씌워서 그래서 결국 자기 부친까지 참사를 당하게 하고 만 것이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거죠. 6.25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념의 대립이 지금 한 개인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거죠. 한마디로 어릴 적부터 약간 동네의 문제아처럼 이제 억구가 늘 돌아다니다 보니까 빨갱이들이 쟤는 짝 봐도 부모 형제도 제대로 없고 쟤 같은 애들에게 힘없는 애들을 이용해야 돼 라고 해서 빨갱이로 이제 이가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 하는 감투를 씌움으로써 자, 얘가 지금 이제 빨갱이가 된 거예요. 빨갱이의 어떤 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구의 아버지까지 빨갱이로 몰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이념 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쵸?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인 비극이 개인에게 작용을 한 거죠. 늙은 부친과 함께 한방에서 자고 있었다. 계모는 이미 억구가 철들기 시작한 무렵 달아나 버렸고 그래 부친은 늘 억구에게 장가가길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와야리에선 힘든 일일 수밖에. 왜요? 억구가 여러분 이 동네에서 약간 좀 내놓은 인물 같은 거잖아요. 문제아 같은. 억구는 눈을 멀뚱히 뜬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금 전 소변 보러 밖에 나갔던 부친이 돌아모야 하던 말이 떠올랐다. 밖에 눈이 펑 내렸다고. 올해 눈 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은 분명히 풍년일게라고 하던 부친의 이불을 뒤집었으며 푹 한숨을 내쉬었던 것이다. 그 깊은 한숨 소리에 억구는 그만 잠을 뺏기고 만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이제 과거 회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억구가 털어놓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마을도 한번 변변히 못 나가고, 그쵸? 억구가 너무 이제 완전 생양아치처럼 소문이 나 있으니까 아빠도 이제 마을을 제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왜 자식을 그렇게 키우냐라고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방 안에서만 늘 풀이 죽어 있어야만 했던 부친의 한숨소리에 자꾸 헛기침만 해대던 억구였다. 그 밤 부친은 죽창에 찔려 죽고 어쩌다 자긴 여기 살아있다고 억구는 또 고개 오르기를 멈추며 조용히 한숨을 몰아쉬는 것이었다. 우리 부자만 몰랐지. 이 부자는 아빠와 아들을 말하는 거죠. 억구죠. 동네에서는 모두 국군이 머지않아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들 있었던 것이죠. 그쵸, 여러분? 국군의 반대가 빨갱이, 그쵸? 인민군 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인민군, 빨갱이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국군이 오면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결국 자기들 손으로 우리 부자를 처치해버리자는 생각들이었겠죠. 억울한 놈이 그렇게 죽어 마땅한 놈이었습니다. 이거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자기는 그렇게 그 시대에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다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고개 오르기를 잠시 쉬는 동안도 산속의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은 제 무게가 겨운지 쏴르르 쏟아져 내리곤 했다. 그날 밤 난 집을 빠져나와 뒷산으로 치뛰며 아버지의 비명을 들었수다. 득수 동생 놈이 잡았다 하고 소리를 치더군요. 여러분, 득수의 동생은 득칠이죠. 그래도 이놈은 살겠다고 정갱이까지 빠져드는 눈길을 맨발로 달아나고 있었죠. 이놈은 자기 자신, 억구를 말하는 거죠. 그는 칵 가래침을 돋아 입안에 꿀럭거리며 그러니까 그때 와야를 떠나곤 이번이 처음 가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오늘에야 아버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비록 무덤이지만, 즉 아버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집을 쳐들어왔을 때 죽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퇴 가래침을 뱉어버리고 다시 고개를 허우적허우적 오르기 시작했다. 큰 키의 사내는 이제 눈길을 걷기에 지칠 대로 지친 듯 헉헉 숨을 몰아쉬곤 했다. 그러나 억구의 얘기에 흠뻑 끌리고 있는 투였다. 드디어 우중충 흐렸던 하늘이 눈을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며 그리고 순화시키는 그런 위력을 가진 그리고 못 견딜 추억 같은 걸 뿌리면서 눈이 내렸다. 자, 여러분 여길 보면요. 억구의 얘기에 흠뻑 끌리고 있는 투였다. 이런 게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적 서술이죠. 내면을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래 보였다라고 관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중략이 됐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들은 이미 그 험한 구름치곡의 눈길을 다 넘어 큰 길에 다다라 있었던 것이다. 큰 길에 이르고서부터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걸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제목이 동행이잖아요. 이들이 나란히 걷고 있어요. 함께 걷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여로용 소설에서 늘 묘사되는 게 사람들이 어떤 대형으로 지금 걷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두 사람의 대열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는 나란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정도 서로 약간 이제 유대감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봐봐. 사람을 경계하면 이렇게 앞 사람이 가면은 이렇게 뒷 사람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나란히 서게 됐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유대감이 깊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신호인 거죠. 두 사내의 발이 터덜터덜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 위에 점을 찍어 나가고 있었다. 먼저보다 바람기가 쓰러지면서 눈발은 이제 조용한 흩날림으로 변하고 있었다. 옆산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 무더기가 싸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나약한 소나무까지 위해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 그때 좀 먼 곳에서 뚝 우지끈 소나무까지 부러져 내린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이때 억구가 느닷없이 키 큰 사내의 앞을 막아서며 선생, 난 득수 동생 놈을 김득치를 어제 죽였단 말이오.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짓 걸 숨겨 뭐하겠소. 선생이 아주 추악한 사람을 몇씩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서 있는 거요. 자, 날 이제 어떻게 하겠소?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억구가 자신의 어떤 죄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신이 어떤 살인의 죄를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며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구는 지금 그 득치리를 죽였잖아요. 득수도 죽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제를 다 죽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걸음 큰 키의 사내 앞으로 다가섰다. 큰 키의 사내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주머니 오른손을 잽싸게 넣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보통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으면 그게 뭔지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쵸? 주머니 안에 것의 정체를 우리 독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독자들은 호기심을 굉장히 여기서 증폭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의 시선은 억구가 양복 윗주머니에 불룩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근데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사내의 눈에는 억구 주머니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둘 다 주머니 안에 뭔가 들어있는데 서로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나는 놈에게 2주걱 됐죠. 그래, 자넨 분명 우리 아버지를 잡았겄다. 그래, 벌초를 매년 해왔다고. 아, 고마워 하고 말입니다. 헌데 그 득치를 난 그날 밤에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걸 모르겠수다. 왜 내가 그 김득치를 죽였는지. 여직 들어보지 못한 맥 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소리로 말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억구는요. 뭔가 지금 심리가 복잡한 거죠. 그쵸? 억구의 어떤 복잡한 내면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자 큰 키의 사내는 묵묵히 억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도 뭐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그쵸? 이것도 이제 사내의 어떤 복잡한 심정이자 내적 갈등인 거 알 수 있겠죠. 이윽고 억구가 큰 키의 사내 앞에서 몸을 돌리며 저쪽 산등성이를 가리켜 보였다. 바로 저 산에 갇힌 산소가 있답니다.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에 눈을 쳐드려야죠. 그리고 술을 한 잔 올릴랍니다. 술을 올리면서 갇힌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도 눈이 퍽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도 분명 풍년이겠다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푹 한숨을 몰아쉬시겠죠.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갇힌 옆에 누워야죠. 이제 갇힌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갇힌이요. 아버지를 이제 일컫는 말이에요.
남에게 우리 아빠를 얘기할 때 이렇게 높여 부르고요. 자, 그러면서 아빠의 그 한숨 소리를 그리워하면서 그 옆에 눕고 이제 나는 다시는 아빠를 두고 도망가지 않을 거래요. 얘가 이전에 6.25 전쟁 시대에 아빠를 두고 혼자 도망을 갔었잖아요. 그쵸? 아빠는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그 죽임을 당하고 억구만 혼자 도망갔던 사건이 있었죠. 자, 여러분. 근데 이제는 아빠 무덤 옆에 누워서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억구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 이렇게 말하면 뭔지 알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것을 약간 암시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는 산으로 향한 생 눈길을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참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이를 돌아간 거기가 바로 와야리입니다. 가셔서 우선 구장내 집을 찾아 몸을 녹이시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푹 몸을 녹이셔. 자, 그럼 난 산을 향해 생 눈길을 걸어가는 그의 억구죠. 언 바짓가랑이가 서걱서걱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 곰처럼 산을 향해 걷는 억구의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선 큰 키의 사내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큰 길 아래로 내려서서 억구 쪽을 따라가며 노형 잠깐 말소리의 속에 강이나 무엇인가 깔려있는 듯 싶었다. 언 바짓가랑이를 대걱거리며 걸어가던 억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큰 키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갔다.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쥔 그런 자세였다. 자, 여러분, 계속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안 알려준 상태로 이야기를 전개하니까 독자 입장에서 뭐지? 싶잖아요. 왜냐면 지금 억구는 살인자고 이 사람은 주머니에서 뭘 꺼내려고 하는 걸까? 억구가 짐짓 몸을 추스르며 자기에게로 다가서는 큰 키의 사내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억구 앞에 멈춰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니 고개를 위로 향했다. 고개를 약간 젖히고 입을 해 벌린 채 그의 이러한 생각하는 표정 위에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생물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사내의 회상인 거죠. 사내가 과거에 토끼를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한 사건이 있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날 밤 나는 생물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도 낮은 담이었어. 한마디로 충분히 넘을 수 있었던 거죠. 난 거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즉, 여러분, 이 부분이 사내의 어떤 도덕적인 갈등이었던 거죠. 즉, 담을 넘으면 안 돼라는 거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뜻하는 거잖아요. 남의 집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것을 들어가면 그건 나쁜 짓이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무서웠던 거야. 난 담만 돌며 생각했지. 오늘 갑자기 생물선생네 무서운 개를 얻어다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또 어쩌면 선생이 설사 나서 변소에 웅크려 앉았을지도 모른다는 지레 경계래. 그리고 남의 담을 넘는다는 건 분명 나쁜 짓이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토끼를 구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자기 나름대로 계속 나열하고 있었던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토끼를 구하고 싶은 마음과 그러는 한편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거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인 거죠. 그 사이에서 나름 갈등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키 큰 사내의 과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쵸. 근데 이 과거 속의 사건 속에서 결국 이 사람은 토끼를 구하지 못했고 토끼를 구하지 못하는 어떤 죄책감 같은 걸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억구는 사람을 둘이나 죽인 살인자죠. 물론 득수야 옛날에 죽였지만 득칠이는 바로 어제 죽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살인자예요. 근데 이 키 큰 사내는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경찰입니다.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 지금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 뭘 해야겠어요? 그쵸? 뭘 해야 돼? 당연히 체포를 해야겠죠. 즉, 이 살인자인 억구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과 왜냐면 이 사람의 삶이 너무 기구한 거죠. 내 어떤 경찰이라는 그 직업, 어떤 도덕적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직업적인 신념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야. 토끼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결국 토끼를 놓아주고 싶었던 마음인 거잖아요. 그 똑같은 지금 갈등이 중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내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갈등이 중첩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선생, 남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슈? 억구가 말했다. 나쁜 놈이 되기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 건.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오는 자괴감인 거죠. 토끼를 구하지도 못하고. 큰 키의 사내가 한 걸음 물러섰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산속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 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다. 그 연약한 나뭇가지 위에선 그리고 거푸 내려 쌓이고 있는 눈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 억구가 다시 다그쳤다. 선생, 발실입니다.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소. 원별 양반도.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약간 이 억구는 사내의 행동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끼고 있죠. 아,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억구는 사내의 정체를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죠. 사내가 경찰인 걸 알았으면 여기서 억구가 당황하거나 빨리 도망가고 싶은 뉘앙스를 보였을 텐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향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깡통한 양복 입주머니에 삐죽하니 이옵들이 소주병 노란 덮개가 드러나 보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궁금증이 해소됐죠. 억구의 주머니 속에 있었던 건 뭐다? 술이었어요. 주머니 속 물체의 정체는요, 술인 거죠. 아빠에게 가는 그 산소에 이제 술을 놓아주고 싶었던 마음인가. 근데 여러분 계속 앞에서 두 사람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총이 들었나? 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음이 이제 쓱 드러난 거죠.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어떤 결의의 빛이 스쳤다. 자, 여러분 뭡니까? 갈등이 끝난 거예요. 그쵸? 갈등에서 벗어나서 어떤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노영 잠깐 억구가 바짓가랑이를 대걱거리며 다시 몸을 돌렸다. 순간 큰 키의 사내는 오른쪽 오버주머니에 서서히 손을 뺐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밀었다. 자, 여러분 이제 키 큰 사내의 주머니에도 뭐가 있는지 등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담만 돌았지 무서웠던 거야. 이게 과거가 지금 약간 중첩되는 거죠.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억구가 물었다. 예, 드리는 겁니다. 아까 2개피를 피웠으니까 꼭 18개비가 남아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지금 담배를 꺼내준 거 알 수 있죠. 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증이 해소됐죠. 아, 지금 억구의 주머니에 있었던 거는 술이었고요. 이 키 큰 사내의 주머니에 있었던 건 담배입니다. 하루에 꼭 1개씩만 피우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왜 그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쵸. 그리고 여기도 봐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오랜 담배도 풍년이겠죠. 라고 해서 억구가 그리워하던 아빠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죠. 억구의 아버지의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이제 약간 억구에 대한 어떤 위로의 행위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하루에 꼭 1개씩만 피우세요. 뭐야? 왜 여러분? 아까 억구가 자살을 결심한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치? 이것을 만류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거 하루에 하나씩 펴서 18일은 꼭 버텨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갑을 받아든 채 멍청이 서 있는 억구에게서 몸을 돌려 마치 눈에 홀린 사람처럼 비척비척 큰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내는요 내면에 평화를 얻은 거죠.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잔기침을 몇 번 크크트 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마치 울음 같은 억구의 외침이 따랐다. 하루에 꼭 1개씩 피우라고요? 꼭 1개씩 피우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억구도 이 사내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쵸? 사내의 어떤 이런 마음에 대해서 감동을 한 거죠. 아, 내가 죽지를 않길 바라는 사람이 있구나. 나같이 이렇게 살인을 2번이나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서 지금 이게 뭐 조금은 이제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된 거죠. 눈 덮인 산속 아직 눈 조용히 비껴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배경 묘사를 끝남으로써 뭔가 이 눈이 주는 포근함, 이 지금 강조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경찰이었던 사내는 억구를 놓아줌으로써 뭔가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어떤 이러한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음을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되게 약간 좀 슬프고 뭔가 좀 약간 찡하죠. 이건 되게 여운이 굉장히 이제 큰 그런 소설이에요. 그 쌤도 읽을 때마다 뭔가 이 막 문 쌓인 길 이런 배경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강렬하고 되게 막 마음이 뭉클한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산포 가는 길이나 그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눈을 걸으면서 이제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